예, 다음은 제1장 제2편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1절 중국의 일반적 물류 현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대외 개방 정책을 하면서 대외 무역과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주요 수출입 상대국을 본다 그러면 거의 뭐 미국,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이런 어떤 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 그림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3대 수출국, 4대 수입국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입국 같은 경우에는 이 2019년도 비중을 한다 그러면 중국의 세계 수출액에는 수출액 대비해서 중국의 수출은 약 13% 정도요. 상당히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2019년도는 그 14% 가까이 되네요. 그 정도 비중이 중국에서는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25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국의 주요 수출국을 본다 보면, 미국이 17%고요. 그 다음에 홍콩, 일본, 한국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4.5% 정도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10대 수입국가를 본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1위 한국 8.5%, 2위 대만, 일본, 미국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그러냐면 원부자재를 중국에 싼 원부자재를 1차 가공해 오거나 아니면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한국에 임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어,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부자재가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의존도가 높았었는데요. 지금은 가격 경쟁이라든지 또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조를 해오기 때문에 위탁해오기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6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무역 수지를 본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계속 4.4에서 4.5% 정도 되면서 순위는 3, 4위 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네요. 그죠?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앞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중국에서도 임금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가 올라가면 이제 또 달라지겠죠. 그 일 하나가 이제 이 베트남으로 간 제품들이 보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의류 제조 가공들이 이 베트남을 간 이유는 점차 중국에서 원가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수출 현황을 19년도에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이 1위라고 그랬죠. 그죠? 중국이 1이고 미국, 베트남, 일본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부자재라든지 제공품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외국 자본의 도입 중국어로 그죠? 중국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도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0년도 이후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뭐 보세구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연안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기술 개방 지구라고 해서 수출 가공구라고 해서 다양하게 우대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뭐 국가적인 어떤 이 보상제도 있지만 보세구역도 있었지만 성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었죠. 적극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도에서는 외자 도입을 차관에 많이 의존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차관보다도 이제 이 투자자 기업체들이 직접 투자 비중들을 굉장히 높였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이루어졌고요. 저기 외자 도입 개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프에 보신다 그러면 80년도, 90년도에는 최고 피크점을 이루다가 80년도 말에서 90년도 초에는 다소 정체됐다가 이 2010년도의 후반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소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외자 도입이 그죠?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생활 수준이 낮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미확립이라든지 인프라의 미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소비 전력이 약한 부분, 저기 떨어진 부분요. 그래서 외자 투자를 해서 가능하면 저기 전력난이나 이런 것들 해소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출할 때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산업의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거점을 많이 두었었고요. 경제 규모도 적어서 이 외환에 대한 많은 규제라든지 단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었고요. 제조업 진출에서도 이제 관료주의, 즉 다시 뭐 국영기업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나온 그런 제도에 대 있어서 관료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죠. 대부분의 이제 중국은 특히 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인맥에 많이 의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을 중개로 한 직간접 투자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이 주변에 공업단지가 초기에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업단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년도에서 2001년도에 본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지 물류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본다 그러면 대도시 연안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연안 지역의 제조 기업들이 진출이 증가되고 있었는데요. 동부 지역에 중심으로 한 우대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석의 일괄성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차별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제조업의 대량 진출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한 기업에서는 회수가 주 목적인데 이 현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현물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금 회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복합 일간 운송 현지 기업을 통해서 복합 일간 운송 서비스를 많이 물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이 비용과의 어떤 갭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었었죠. 근데 이제 2000년도 초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WTO에 가입하게 됐죠. 그래서 WTO에 맞는 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면서 각종 수단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 규제도 이제 완화가 됐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SC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진출하게 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시장과의 융합 문제에서도 서비스의 그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들이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었죠. 그래서 현지 기업과의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기준들이 강화되면서 일관 수송 능력이라든지 이 국제 기준에 맞는 뭐 이런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했죠. 그래서 법 제도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들이 많이 제도화되면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비되면서 이제는 내륙으로 이제 생산 거점들이 이동하게 된 시기가 2002년 이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WTO에 그 개방이 되면서 가입하면서 개방이 되면서 시장 개방이 되면서 SCM 추진이라든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어떤 토탈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프라라든지 중부 내륙 지역의 정비라든지 심지어 보세구도 항만이 아니라 각 성별로 내륙에 보세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딩할 때 보면 그 연안에서 통관하는 것보다 내륙에 있는 성, 그렇게 서부 지역이나 중동부 지역에, 동부 지역에 있는 성들이 오히려 거기서 통관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저렴한 그런 형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죠. 자, 29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자, 그렇다 그러면 19년도에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지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명시를 해서 객관적으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죠. 그죠? 그래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지난 그 6월에, 그러니까 19년도 6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그 리스트를 발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는 총 40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나 금융업종에 대해서 과도기 설정이라든지 과도기 끝난 후에 전면적으로 이제 개방할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시진핑 주석이 6월 28일 날 이제 일본 오사카의 그 G20 그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든지 자발적인 수입 확대, 그 다음에 경영 환경 개선, 그 다음에 평등 대우 이런 부분들까지도 총체적으로 그 개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중대 발표를 냈죠, 그죠? 그래서 그 발표 내용에 보면 시장 개방에 보면 먼저 시장 개방 확대해 본다 그러면 2019년 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를 해서 농업이라든지 채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을 개방하겠다. 그리고 그 무역 자유역 지역도 신설해서 실제적으로 하이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류 항을 만들어 가지고 가속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공고를 했고요. 자발적 수입 확대해 본다 그러면 수입 관세의 자율적 인하라든지 비관세의 철폐, 그 다음에 그 수출입 제도라든지 절차를 간소해서 대폭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 수입 확대가 되겠고요. 경영 환경 지속 개선으로서는 이제 외상 투자들, 즉 다시 말하면 외국의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투자법을 실시하겠다. 제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민형사법 이런 부분들도 지적보호 수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보완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됐고요. 평등하게는 이제 평등 대우 전면에서는 이제 평등 대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런 어떤
네거티브 그 리스트 외에도 이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모든 기업은 평등하게 대우를 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민원 소송도 제도도 구축할 수 있도록 내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대적 그 무역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내 포괄적 경제 그 동반자 협정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EU 투자라든지 FTA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속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요. 규제 항목이 48개가 있었는데 40개로 축소시켰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만큼 제한이라든지 금지 조항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개방을 촉진하겠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국가 발전 개발위원회라고 하네. 거기와 상무부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진입금지 항목에서는 법률, 법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분야들을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지도 목록을 만들어서 투자 금지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투자 금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환경을 위해서 생태 환경 보호 및 농산품 산지 진입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 금융이라든지 경영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 인터넷 경영 활동 이런 부분들까지도 진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관리 기준 철폐되는 부분도 있는데, 유통업, 수상업, 수상운송업, 즉 다시 말하면 연안운송이 되겠죠, 그죠? 연안운송이라든지 해상운송이 되겠습니다. 금융업과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을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유통업 같은 경우는 관련 부처들의 심사 허가 이런 부분들을 이 도매라든지 창고업, 그 다음에 곡물 유통 제장 이런 시설까지도 항목들을 많이 낮췄고요. 투자에 대해 개방을 했고요. 수상은 운송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 내 채굴이라든지 발파, 이연물, 하역 조건, 작업자 이런 것까지도 금지 조항에서 삭제된 것들이 많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업이라든지 특별허가적 심사를 발급증을 등을 취소해서 금융들을 완전히 아니지만 많이 개방을 확대를 했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출입국 알선기관의 소방기술 서비스라든지 차량 운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한 조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 리스트들 관련된 조치들이 있었는데 삭제된 부분들이 31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농산품의 원유 등에 대한 상품, 기술, 서비스의 경영, 유통, 수출이 관련된 쪽에서는 정제유라든지 도매 이런 부분들을 자격 이런 것들을 제한을 했었는데 그걸 완화했다,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수출입 운송이라든지 특정 화물 저장이라든지 유통 무역 서비스업에서 세관의 어떤 심사 요건들, 바지선에 환적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을 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관의 감독하에서 이런 어떤 원유 재정 창고라든지 경영 심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완화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물류와 관련된 쪽은 연안 운송 다섯 번째, 그죠? 연안 수역 항구의 특정 업무와 선원들에 대한 특정 서비스 업무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수역 내 침몰된 물체의 인양이라든지 철거 이런 부분도 완화를 했고,
항구 내의 채굴이라든지 발파 이런 부분도 허가를 했고, 그 다음 이연물 하역 조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완화 조치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 판에 본다 그러면 이제 진입 제한 12개 진입 제한 조치를 추가로 했는데요. 그 인터넷 관련 업무 같은 경우는 중매 합자라든지 그 합작 경영, 외자 경영,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금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콜드체인 운송의 수매 부분, 신선 우유 이런 부분들 이제 허가를 했고요. 어,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생태 환경 프로젝트를 해서 생산 건설 사업의 그 수토 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뭐 물류 부분은 없네요. 그래서 3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전망과 시사점을 본다 그러면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그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에 따라서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내자 또는 외자의 유출을 막기 위한 최근에 이런 어떤 그 투자 장벽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을 이래서 경기의 부양이라든지 외자 유치,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정책의 불투명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제 대응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현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쉽게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과제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중국 당국의 미디어 규제라든지 환경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할 때 어떤 업종이 맞느냐, 접합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든지 환경성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서 진출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비즈니스 환경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업의 개방이라든지 자동차 운송 사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촉진 문제 보면 이제 건설 시험국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자유무역 지역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런 지역에 이제 건설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중서부 지역, 아까 서부 하고 중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건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요청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편리성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조만간은 많이 완화될 거고 지금도 완화되고 있지만 완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지 투자 부지에 대한 어떤 시설 절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적절하게 또 완화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투자의 합법적 건입 보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외상 투자법을 검토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 기업 때는 불만이라든지
불만 접수 신고 이런 기관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공정 경쟁을 위한 정부 조달 제도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 투자 기업에서 이제 정부 조달이라든지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입찰 기준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완화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제 형식이라든지 조직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한을 완화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신용에 연계해서 징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사실상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호를 하겠다.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보고요. 네 번째는 향후에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에 대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어떤 관련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폐지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35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진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 물류 기업은 한 92개사로서 이제 종합 상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 통과 같은 종합 물류 사업자도 될 수 있고, 포딩사도 될 수 있고, 창고업, 해상 운송 사업자,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물류 자회사 또는 전기 전자와 같은 제조 기술 제조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 상사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창고업, 그죠? 물센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운송과 관련된 트럭 운송업이라든지 국제 취급 쿠리어 서비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진출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대부분 유통사업자고요, 물류사업자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제조시설들, 장치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북경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해, 연영성, 뭐 산동성 중심으로 해서 고루 이렇게 분포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 앞으로 그러면 중국의 경제 전망은 뭐냐, 어떠냐라고 보시면요. 중국의 경제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제 각종 지표들이 정체거나 최저치를 여지까지 했던 어떤 성장성에 비해서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는 GDP 성장률이 6.6%로서 28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매자 관리 지수도 실제적으로 50%를 이하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기에 둔화 또는 위험적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복 투자와 지방 정부의 채무 증가로 인해서 이 투자 효율성이 그러니까 해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산업별로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죠? 그래서 중복 투자 성 간에 아니면 지역 도심 간에 막 중복 투자를 인해서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 지역별 요인간을 이 고려하지 않고 막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난립돼 있다. 특히 그 신도시 같은 경우는 투자되었지만 이 입주자가 없어서 그 뭐라고 하죠? 밤에는 이 공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형급 이상의 신도시가 3,500개 이 정도의 어떤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2009년도 경제 위기에서 4조 이안의 그 재정 정책으로서 지방 정부가 지금 채무에 휘달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와 수출 그 외에 그 지속 가능한 성장력에 대한 동력원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인구의 감소라든지, 그 다음 임금 수준의 향상, 노인 인구 증가입니다. 증가 또는 임금 수준의 향상, 토지 비용의 상승, 이런 어떤 모든 게 다 이 악순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5년 이후에 6%의 이제 고속 저성장 시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소비 방식이라든지 도시화의 그 확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 주도적인 경제 발전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요 밑에 경제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14년도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14년도부터 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14년도에 7.4%지만 18년도에는 6.6%네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공급侧 구조 개혁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거 1강 1보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거라고 그러면 제조업의 과잉 생산 설비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고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 그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3거다 그렇게 보시면 즉 다시 말하면 운영을 효율성을 높여서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거 합리화시켜서 그 가동률을 높이고 그만큼 운영을 효율화시키겠다. 그래서 원가를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강 기업의 원가 절감. 1보는 그에 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라든지 개혁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PP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하고 민자하고 하나의 장기 협력과 파트너십 관계로 만들어서 정부는 가격이라든지 품질, 관리 감독, 공익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하고 민자는 민자 외자 기업은 그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건설, 운영 보수 이런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십 정도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진핑 이 주석이 획기적으로 제안한 부분이 1대1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철도를 중심으로 한 철도 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한 경제 벨트. 그 다음에 해상 운송, 해상 항로를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구축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무역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 지원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 65개 국가에서 동남아는 11개국, 남부아시아는 7개국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력 분야에는 정책이라든지 실무 이런 부분들을 그 하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항만, 철도, 항구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지원하겠고 무역 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 정책이라든지 네트워크 경제 통합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자금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적 거래는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일정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65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6.25 문화 확대 방안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런 어떤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전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뭐냐? 이제 이 과잉 생산 업종에 대한 수출 확보를 하겠다. 수출처를 확보하겠다. 그런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도로라든지는 이제 내륙 통관형이 되기 때문에 중서부의 그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그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 유치를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겠다. 그 다음에 외화 보유고 확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낮은 부분들은 혁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거 1강 1보를 통해서 그 혁신을 통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통화도 이제는 유한화로 하겠다. 달러가 아니라 유한화로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에너지 조달도 각지에서 다각화시켜서 해서 에너지를 활용도를 최적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 분야의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38페이지에 보시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안을 베이징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시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르무치 그다음에 그 카자흐스탄 이런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가는 이제 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그 무역선. 두 번째는 밑에 파란색이 되겠죠, 그죠? 요 분홍색인가? 파란색이죠.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강저우라든지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운송을 통해서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라든지 에너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운송로라든지 그다음 철도 운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무역 금융 개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관리를 해서 중국이 향후에 어떤 무역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바로 1대1로의 그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2019년도 1월에서 6월까지의 그 지역별 교육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순위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홍콩, 대만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봐야 될 부분은 실제적으로 수지가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나타났고요. 한국도 마이너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콩은 어쩔 수 없이 속국이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수지가 그 흑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미국은 그만큼 이제는 3차 산업이 서비스 3차 산업의 서비스 업종이 되어 있고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생산 거점들을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생산 거점에서 생산된 부분을 수입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수지가 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다. 그렇게 봐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이제 중국의 제조 시설들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하노이 지역으로 많이 이전했는데요. 원 부자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베트남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국의 이 원부자재를 가져와서 그 상국으로 가져가서 베트남을 가져가서 거기서 완성품을 제조해서 상국 또는 한국으로 이 수입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상당히 그 중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유치도 보면 최근에 대해서는 이제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장치 산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금융 산업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폭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월에서 6월은 707억 달러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5% 정도 증가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법인은 2만여 개가 됐고요. 그래서 법인 수는 사실상 전년 대비 뭐 32% 떨어졌지만 이 대규모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중국 투자의 10위권 상대국을 본다 그러면 홍콩, 한국, 싱가폴, 대만, 일본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한국 기업들 보면 중국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유통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책을 내내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중 무역 투자 동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의 무역 투자를 본다 그러면 19년도 1분기 그죠? 상반기에서는 총 1179억 달러가 됐고요. 전년비 대비해서는 약 8.6% 하락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록 전년 동기 대비 하락됐지만 수입액은 4.3% 증가된 542억 달러로 기록해서 무역흑자는 115억 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표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무역 수지는 19년도의 상반기에는 115억 달러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해는 많이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예.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주춤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대외적으로 수출입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많이 2020년도 상반기에는 많이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출 감소 원인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중국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해서 불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그 경쟁력이라든지 직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고 왜 수익이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전략이라 전환이라든지 뭐 중국의 제조 기술의 지속적인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상으로 해서 한국의 그 중국 수입 시장의 점유율이 점차 그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년도에 상반기에 그 중국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 시장은 약 8.6% 기록합니다. 근데 전년도 대비 아무래도 약간 떨어졌죠. 1.1% 정도 떨어진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수입 시장의 최종재 위주로 그렇게 완성품 위주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성장한 반면에 한국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중간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수입 시장의 그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그 수입 점유율이라든지 그 거래 빈도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그 전자제품에 관련된 그죠? 뭐 직접 전자의 직접 회로라든지 LCD라든지 휴대폰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사실상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전자 부품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에 있는 전자 부품들이 부품사들이 그 중국에 진출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부분 임가공에서 그 완성품을 만들 때 부재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의 그 주요 수입에 보면 전자 직접 회로도 이런 부분이 그 1순위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기 2019년도 상반기에는 이 수출액이 감소가 높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요. 전자전기 부품 쪽으로는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고요. 핸드폰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품들은 많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비해서 중국 투자를 본다 그러면 이 14년도, 17년도까지 둔화됐으나 이제 18년도에서는 신고 금액으로서 약간 증가되면서 회복세를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상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화해야겠다고 이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이제 사드 이후에 그 냉각된 양국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아마 이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주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 2편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는 다음 강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